오늘 소개할 작품은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입니다. 이 악령은 1873년에 나왔고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투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은 1862년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투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이 발표됐고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나서 도스토옙스키가 같은 주제로 다른 작품을 쓴 건데, 그리고 악령을 쓰고 나서 도스토옙스키가 내가 뭔가 좀 잘못했어, 실수를 했어 라고 생각하고 또 10여 년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쓴 작품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죠. 그래서 투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과 이 작품 악령, 그리고 까라마조프 형제들은 연결선상에 있는 작품이다. 자, 작품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입니다. 아주 복잡한 작품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작품의 기본 구조를 소개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기본 서사. 그런데 또 도스토옙스키 작품의 특징이 뭐냐면 도스토옙스키의 모든 작품은 기본 구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죄와 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네, 이렇게 단순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파악할 수 있다면 나머지 격가지들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참고로 이 작품의 기본 구조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먼저 더 중요한 구조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구조는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걸로. 그래서 오늘 좀 양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게 오히려 받아들이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오늘 할 얘기가 많으니까 작가 소개는 과감하게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투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을 잠깐 복습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아버지와 아들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였죠. 모든 자식 세대는 부모 세대를 부정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빼앗지만 결국 자신들의 자식 세대가 자라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 영원히 그런 일이 반복된다라는 것, 순환한다라는 것. 그래서 니체의 영혼의 기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계속해서 반복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광기의 역사라고 단 겁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이 작품의 앞 페이지에 나오는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길을 걷다가 이제 마귀에 들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마귀에 들렸으니 저 사람에게서 마귀를 꺼내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는 노아 기르는 돼지떼가 우글거리고 있었는데 마귀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나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마귀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려 모두가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읍내와 촌락으로 도망쳐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보러 나왔다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마귀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멀쩡한 정신으로 예수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이 일을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사람이 낫게 된 경위를 알려주었다. 먼저 이 작품 제목인 악령은 이 성경에 나온 마귀와 같은 뜻입니다. 마귀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악령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자, 그것을 바탕으로 성경 속 일화와 투르게네프 작품을 합쳐서 생각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마귀가 사람 입에서 나와서 돼지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결국 부모 입에서 나와서 자식에게로 들어간다는 거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투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을 합치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일단 이것만 알면 이 책은 거의 끝났다고 봐도 사실 무방합니다. 다만 시작할 때 언급했던 두 번째 구조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결국 첫 번째 구조의 얹혀진 형태이기 때문에 첫 번째 구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 두 번째 구조도 첫 번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19세기 중반 러시아의 어느 도시에 바르바라 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르바라 부인은 어느 장군의 미망인으로 이 도시의 유지 중 한 명이었는데, 그런데 이 바르바라 부인에게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라는 식객이 한 명 있었는데,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이런 식객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젊었을 때는 촉망받는 학자였고 그래서 부인의 참모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바르바라 부인 아들의 가정교사를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저 부인의 말동무 역할 정도를 하는 그야말로 식객 신세로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낭만주의적 성향을 지닌 러시아의 부모 세대입니다. 자존심은 강한데 소심하고 겁도 많고 감동도 잘하고 눈물도 많은 스타일은 투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몹시 유사하죠. 그럼 이제 그런 아버지 세대에게 반발하는 자식 세대가 등장해야 되겠죠. 그것은 이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아들인 표트르 스테파노비치입니다. 어쨌든 아버지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일찍 세상을 떠난 첫 번째 부인에게서 얻은 아들의 존재를 거의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그 아들이 어머니의 유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아오면서 시작됩니다. 자, 까라마조프랑 같은 시작이죠. 까라마조프 형제들도 첫째 아들 드미트리가 어머니의 유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로 왔었죠. 마찬가지로 이 악령도 표트르 스테파노비치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산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목적으로 이 도시에 찾아오는 겁니다. 자, 이제 아들 표트르 스테파노비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것만 알면 이 소설은 거의 이제 완결이 되는데,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6년 전에 대학을 졸업했고 페테르부르크와 외국을 오가면서 수상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이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사회주의 혁명가였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지난주에 아버지와 아들에서 자식 세대는 니힐리스트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지금 사회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어머니의 유산 문제를 정리한다는 핑계로 이 도시에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세포 조직을 만들고 이들을 통해 러시아 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돌아온 것입니다. 참고로 이 작품의 배경은 1870년대 러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은 이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실현되었죠. 볼셰비키 혁명이랑 크게 상관은 없지만 1870년대에도 이미 러시아 사회에는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존재했었다라는 정도만 알면 되겠죠. 자, 이 사회주의 혁명 위한 세포 조직을 이 도시에 건설하기 위해 왔다. 이 지점에서 이 소설이 복잡해지는데 그 이유는 표트르 스테파노비치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이 도시에 만든 그 세포 조직에 참여한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복잡하게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측량기사인 키릴로프라는 사람인데 이 키릴로프는 전에 소개했던 까뮈의 시지프 신화를 비롯해서 여러 문학작품이나 문학이론서 또는 온갖 사회과학 서적에 등장하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키릴로프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인물이기 때문인데 이 키릴로프가 발전된 인물이 바로 까라마조프 형제들의 둘째 이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두 사람의 논리를 잠깐 설명하자면 까라마조프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우선 그들은 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결국 악령에서 키릴로프는 그것에 항의하기 위해,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갖게 된 인간의 자유의지로 자살을 실행하는 인물이고요. 까라마조프 형제들의 이반은 신이 필요한데 신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인간이 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역설하는 사람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인간이 신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인간이 신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신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간들이 스스로 나서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인간이 신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들이 신의 역할을 대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연관된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샤토프라는 사람의 죽음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은 당시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인데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라는 사회주의 혁명가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아버지가 살고 있던 도시로 흘러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 세포 조직을 만드는데 그 세포 조직에 관련된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그것 때문에 독자들은 이 소설이 복잡하다라고 느낀다라는 걸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얘기들이 얽히지만 이쯤에서 우리는 다른 한 명에 대해서 언급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바르바라 부인의 아들인 스타브로긴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스타브로긴은 마치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묘사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간혹 별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아도 왠지 주변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들고 또 굽신거리게 하거나 또는 경배하게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스타브로긴은 그런 것을 모두 갖춘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스타브로긴 또한 표트르 스테파노비치의 계획에 있는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이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이 스타브로긴의 이 아우라를 일찌감치 눈치채고 그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움직이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스타브로긴이라는 캐릭터는 작가의 통제를 뛰어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해버립니다. 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이 스타브로긴이라는 존재 때문에 이 책이 결정적으로 복잡해져 버리는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구조. 그래서 이 스타브로긴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중심 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까라마조프 형제들에서는 그 아버지인 표도르의 죽음이었겠지만, 여기서는 어떤 사건이냐면 혁명을 꿈꾸는 표트르 스테파노비치가 이 도시의 도지사의 아내인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의 허영심을 자극해서 문학의 아침이라는 큰 행사를 주최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도지사의 아내의 허영심을 자극해서 문학의 아침이라는 큰 행사를 만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표트르 스테파노비치가 이제 워낙 말을 잘해놔가지고 이 율리아라는 도지사의 아내는 이 행사를 통해서, 이 성스러운 행사를 통해서 러시아 사회를 구원하겠다는 원대한 목표까지 품게 되는데, 이것은 모두 표트르 스테파노비치의 작전이었던 거죠. 이 작전이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냐면, 행사 직전에 그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공장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이상 징후에도 불구하고 축제는 이제 강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리아는 자신의 허영심에 눈이 멀어서 최후의 순간까지도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 행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는 문학의 아침 행사가 열리고 여러 작가들이 나와서 자기의 글을 발표한다거나 이런 거겠죠. 그리고 저녁 9시부터 한밤중까지는 이제 무도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행사였는데, 당연히 정말 큰 행사였기 때문에 당일 아침부터 수많은 유지들이 높은 입장료를 내고 모여들었습니다. 자신이 이 행사를 즐기기 위해서,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딸이나 아들을 사교계에 데뷔시키기 위해서 없는 돈을 긁어 모아서 어떻게든 이제 입장료를 만들어서 이 행사에 참여한 거죠. 그런데 그 사이로, 그 멋있게 차려입은 유지들 사이로 수상한 불황자들이 섞여듭니다. 근데 이것을 통제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온갖 야유와 방해로 낭독회는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표트르 스테파노비치의 아버지인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역시 이 사태에 가련한 희생양이 되는데, 그가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이 온갖 야유를 하고 막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망신을 당한 거죠. 무도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표트르 스테파노비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이 도시에 혼돈을 일으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애초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도지사 부인의 허영심을 이용해서 유지들을 한자리에 모은 다음에 그 행사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문학의 아침이라는 행사가 엉망진창이 된 이후에 바로 도시 곳곳에 불이 납니다. 불을 누군가가 지른 거죠. 그래서 가뜩이나 행사가 엉망이 됐는데 도시의 건물들이 불타고 있다는 다급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행사장에 있던 뭐 도지사를 포함해서 뭐 경찰서장이라든지 뭐 소방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황급하게 뛰어나가는 정말 커다란 혼란이 벌어집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이 책의 중심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못 가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바로 이 모든 것이 표트르 스테파노비치가 계획했던 그런 혼돈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 표트르 스테파노비치의 몇몇 그 조직 내에서 자신들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일이 훨씬 더 커진 것에 대해서 이 조직원들이 불만을 터뜨립니다. 표트르 스테파노비치 입장에서는 위협을 느낀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자기 조직원들 중에 누군가가 배신을 하고 이 사실을 누설하면 자신의 정체가 들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그들을 모두 공범으로 몰아서 그들로 하여금 쓸데없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배신자인
샤토프라는 사람을 제거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샤토프는 원래 조직을 떠나겠다라고 이제 선언했던 사람인데 이 표트르 스테파노비치가 그 샤토프를 배신자로 규정하고 모두 함께 가서 그를 죽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표트르 스테파노비치의 숨겨진 뜻은 함께 살인을 하면 그들도 모두 공범자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상황에서 이제 샤토프가 결혼을 했었어요. 결혼을 했었는데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제 오래전에 집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때 마침 오래전에 집을 떠났던 샤토프의 아내가 만삭이 된 몸으로 샤토프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샤토프의 아내가 지금 임신하고 있는 아이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스타브로긴의 아이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와서는 이제 샤토프의 집에 와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샤토프는 자신의 아내가 스타브로긴에게 반해서 자신을 버린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스타브로긴의 아이일 거라는 사실도 알고 있지만 아내가 막상 출산하니까 샤토프는 그 누구보다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타브로긴의 아이고 누구고 떠나서 한 아이의 탄생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순수하게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이때 표트르 스테파노비치가 샤토프를 호출합니다. 그러니까 표트르 스테파노비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다. 당신이 우리 조직을 떠나기로 했는데 당신이 지금 그 숨겨놓은 인쇄기가 필요하니 그것만 꺼내주면 아무 말 없이 당신을 떠나보내주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샤토프를 이제 마지막으로 호출하죠. 그때 이제 샤토프가 그 얘기를 듣고 아내한테 난 이제 이 마지막 일만 하고 당신에게로 돌아와서 우리 세 식구가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자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샤토프는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혼자 겨울이었고 혼자 공원에 찾아온 샤토프를 표트르 스테파노비치 일당이 권총으로 죽이고 얼어붙은 호수에 얼음을 깨고 그 안에 샤토프를 안매장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샤토프를 죽인 다음에 그 죽인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원래도 죽을 예정이었던 키릴로프에게 이 표트르 스테파노비치가 범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원래 죽을 예정이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내가 샤토프를 죽였다라는 유서 한 장 써주고 가라. 이렇게 이제 키릴로프한테 부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키릴로프 또한 샤토프가 아이를 낳은 걸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키릴로프도 기뻐했고 샤토프도 좋아했지만 하지만 이제 죽기로 결심한 이상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키릴로프는 표트르 스테파노비치의 부탁을 들어주고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정리한 다음에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가명을 써서 해외로 도망쳐 버립니다. 이 표트르 스테파노비치가 이 조직원들을 구성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인터내셔널 조직이 있다.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국제 조직이 있고 나는 그 국제 조직의 명령을 받는 하나의 중간 관리자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포섭을 했는데 실제로는 국제적인 조직 같은 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표트르 스테파노비치의 망상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돼지 입속에 들어간 악령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라는 젊은이의 속에 들어간 마귀들이 한 짓이었다는 그런 얘기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표트르 스테파노비치의 아버지는 그 행사, 문학의 아침 행사에서 망신을 당하고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마음에.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홀로 길을 떠나기로 결심하는데 결국 그렇게 오랫동안 걷다가 마차도 얻어 타고 하다가 결국 어느 마을에 도착했는데 결국 그 마을에서 병에 걸려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병상에 누웠을 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의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그 누가복음의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어가면서 이건 꼭 우리 러시아와 같아요. 환자에게서 나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간 그 악령들. 이건 모두 독이자 모두 전염병이자 하나같이 불결한 것. 위대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환자, 즉 우리 러시아에서 수세기 동안 우글거린 온갖 악령과 악령 새끼들입니다. 그래요. 내가 언제나 사랑해온 그 러시아라고요. 그러나 위대한 사상과 위대한 의지는 더 높은 곳으로부터 저 광기 어린 악령 들린 자와 같은 러시아 위로 그늘을 들이우고 그러면 이 모든 악령들이 온갖 불결함과 표층으로 곪은 온갖 추잡한 것이 밖으로 나올 테고 그놈들이 직접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할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 젊은 날 자신이 그랬고 지금 자신의 아들이 그렇듯이 러시아 젊은이들의 광기는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그것에 대한 한탄입니다. 이 말을 하고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마지막은 결국 사건의 모든 전말이 밝혀지고 관계자들이 전부 체포되고 자백을 하지만 오직 주범인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만 외국으로 유유히 도망쳐 버렸다. 이렇게 소설이 끝나는데 아직 안 끝났죠. 두 번째 구조가 남아 있습니다. 자, 스타브로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스타브로긴에 대해서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렸죠. 어쩐지 신적인 존재인 것 같았고 그 다음에 그 샤토프의 아내와 관계를 맺었고 그 아내가 임신을 했다. 이런 것까지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이 스타브로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도스토옙스키의 주요 소설에는 아주 이상한 인물들이 한 명씩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게 죄와벌에 등장하는 스비드리가일로프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도박꾼 출신이었고 아내를 독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죄와벌의 주인공 라스콜리코프의 여동생인 두냐를 협박하고 괴롭히지만 결국에는 그들 가족을 도와주고 아메리카로 떠나죠. 네, 아메리카로 떠난다는 말은 비유죠.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어쨌든 이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소설이 지루해질 무렵에 등장해서 계속해서 긴장감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선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딱히 악이라고 규정하기도 힘든 몹시 애매한 캐릭터입니다. 이 스비드리가일로프가. 그런데 이 작품 악령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바르바라 부인의 하나뿐인 아들이자 어린 시절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에게 교육을 받았던 스타브로긴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브로긴은 죄와벌의 스비드리가일로프처럼 선과 악의 구별이 모호한 인물인데 그러니까 추측컨대 아마도 이 스비드리가일로프처럼 이 작품의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작가가 창조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스타브로긴이라는 존재가 작가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그 존재감이 커져버려가지고 결국 작품 전체를 뒤흔들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작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결국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스타브로긴이라는 인물을 소설의 구조와 연결시키는 동시에 또 따로 떼어내어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브로긴에 대한 작가의 묘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가끔 어쩐지 하는 그 말을 하는데 그 어쩐지가 이 문장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는 말수가 적고 느끼함 없이 우아했으며 놀라울 정도로 겸손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도시의 그 누구보다 용감하고 자신만만했다. 머리카락은 어쩐지 몹시 검었고 빛나는 두 눈은 어쩐지 몹시 평온하고 맑았으며 얼굴빛은 어쩐지 몹시 부드럽고 새하였으며 볼의 홍조는 어쩐지 너무 밝고 깨끗했으며 치아는 진주알 같고 산호 같아 절세 미남 같으면서도 동시에 혐오스러운 구석이 있었다. 작가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저 유명한 어쩐지라는 말이 바로 이 문장에서 비롯되는 말인데 어떠신지요? 이 문장을 들으면 어쩐지 신 같기도 하고 동시에 악마 같기도 한 인물이 떠오르시죠? 네. 작가가 설정한 스타브로긴은 바로 이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의 묘사처럼 이 스타브로긴은 사람들을 첫눈에 매료시키거나 아니면 그에게 혐오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묘한 아우라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성적으로 그런 능력을 타고난 그는 당연히 자신의 그런 능력에 혐오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매력에 휘둘리는 사람들에게서 묘한 쾌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생활이란 것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집안의 안주인과 하녀를 동시에 자신의 여자로 만든 다음 그들이 서로를 불편해하는 모습을 즐긴다든지 또는 이 샤토프처럼 자신을 몹시 따르는 추종자의 아내를 취한다거나 하면서 순간의 자극을 즐기는 거죠. 그러다가 그 자극이 사라지고 나면 그냥 차갑게 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의 반복이었습니다. 이 스타브로긴의 생활은. 그뿐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남자들에게도 별 생각 없이 자극적인 예를 들어서 혁명 같은 얘기들을 꺼내서 그들이 자신의 말에 도취하는 장면을 마음껏 즐기다가 역시 자신이 한 말을 금방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스타브로긴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가 어느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별 생각 없이 그 하숙집에 14살 된 딸을 유혹해서 취한 다음에 차갑게 외면해버립니다. 늘 하던 짓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그날 이후 그를 어린 소녀가 그를 구석에서 원망스럽게 주먹을 꼭 쥐고 원망스럽게 노려보곤 했는데 그러던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목을 메어서 자살해버린 겁니다.
어린 소녀에게 큰 충격이었겠죠. 근데 그날 이후 스타브로기는 주먹을 꼭 쥐고 말없이 자신을 노려보는 그 소녀의 환영에 계속해서 시달려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잔심부름 같은 걸 하던 다리를 저는 백치 여인인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과 그냥 합법적으로 결혼을 해버린 겁니다. 네, 충동적으로. 그리고 그 결혼식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사람이 바로 아까 사회주의 혁명가였던 표트르 스테파노비치와 키릴로프였습니다. 자, 이 소설에서 스타브로긴이 보여주는 이상한 행동들은 모두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열렬히 반응하는 군중들의 태도에 지쳤겠죠. 냉소했겠죠. 그런 태도들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더 강한 자극을 끊임없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어린 소녀와의 일화가 생긴 거죠. 자, 이제 스타브로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 스타브로긴을 소설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혁명을 꿈꾸던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이런 스타브로긴의 매력에 주목하게 되었고 그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규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스타브로긴은 사상이 되었건 또는 사람이 되었건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묶어두기 위해서 이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당신이 그 다리를 저는 백치 여인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내가 비밀로 할 테니 자신을 도와달라고 제안합니다. 게다가 마침 그 리자베타라는 부유하고 아름다운 귀족 여인이 스타브로긴과의 결혼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표트르 스테파노비치가 생각하기에는 자신만 입을 다물어 준다면 스타브로긴이 리자베타와 결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표트르 스테파노비치가 그 다리를 저는 백치 여인인 마리아와 그의 오빠까지 살해하면서까지 스타브로긴에게 매달립니다. 스타브로긴이 필요했으니까. 그런데 이 스타브로긴은 그런 것에 얽매이는 인물이 아니었고 오히려 자신을 이용해서 혼란을 일으키고 게다가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는 표트르 스테파노비치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는데 그런데 이 스타브로긴 입장에서는 어쩌면 자신에게서 비롯되어 왜냐하면 자신을 따르던 자신의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표트르 스테파노비치 휘하에 있으니까 어쩌면 자신에게서 비롯되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간 악령들이 마음껏 날뛰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보다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고백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목숨을 끊는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끊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마무리가 되죠. 그렇게 이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단어는 바로 광기입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에게서 특유의 광기가 느껴지는데 생각해보면 도스토옙스키의 다른 작품인 죄와 벌이나 카라마조프 형제들에 등장하는 인물도 하나같이 각자 특유의 광기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광기의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독자들이 묘한 쾌감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아마도 글을 통해서 독자들 내부에 침잠해 있던 각자의 광기가 살아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런 광기가 가장 잘 살아있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 악령인데 그러니까 이 작품에는 제정신인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자, 모두의 눈이 각자의 욕망으로 불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작품은 역시 너무 복잡한 게 함정이죠. 그래서 오늘은 주요 서사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라는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젊은이가 어느 도시에 혼란과 공포를 일으킨다는 이 주요 서사, 이 서사와 스타브로긴이라는 인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기본 구조와 스타브로긴이라는 인물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시작하면 분명히 이 작품을 읽는데 덜 헤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역할은 거기까지죠.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